삼성과 애플이 전면전으로 맞붙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폴드 대 애플의 아이폰 17. 하지만 압도적으로 애플의 점유율이 높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는 무리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폰 출시 이후로 180도 뒤집혔습니다. 압도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했으며 100배 줌 등 삼성의 기술이 바이럴되면서 애플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자존심인 디자인 또한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며 삼성이 재조명받았습니다. 그럼 이 삼성의 뛰어난 평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번 디자인이 왜 이래? 저는 스마트폰 출시 이후 아이폰만을 사용해 온 IT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데이먼이라고 합니다. IT 제품들을 사용하며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주로 애플의 제품들을 작성해왔고 이번 아이폰 17도 사용해 볼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공개되고 나온 스펙과 디자인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선호하지 않는 삼성보다 떨어졌죠. 이번에 갤럭시 폴드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실망감을 아는 채 우선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기 위해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인공지능 기능들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의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깊은 취재를 위해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죠. 사실 저는 20년간 애플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던 2007년부터 줄곧 아이폰만 사용해왔고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제 동료들은 종종 저를 애플 교도라고 놀렸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7은 달랐습니다. 발표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은 굳어졌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 느꼈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애플이 항상 자랑해왔던 미니멀한 디자인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투박하고 구식으로 느껴졌거든요. 카메라 모듈도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마감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삼성 제품들을 폄하하며 디자인이 조잡하다고 비판해왔던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그래서 비교 리뷰를 위해 갤럭시 폴드를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삼성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내심 불편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공정한 리뷰를 위해서는 직접 사용해봐야 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배송되어 온 날, 저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패키징부터가 프리미엄스러웠고 제품을 손에 쥐는 순간의 무게감과 질감이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화면을 펼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폴딩 메커니즘의 부드러움에 먼저 놀랐습니다. 전혀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화면의 크기와 선명함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태블릿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인공지능 기능들이었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을 테스트해봤는데 제가 영어로 말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정확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맥과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편집 기능도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배경을 지우고 인물을 보정하고 심지어 날씨까지 바꿔주는 것을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폰의 사진 기능이 조악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멀티태스킹 기능이었습니다.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누어 동시에 여러 앱을 실행할 수 있었고 각각의 앱이 독립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이었죠. 100배 줌 기능을 테스트할 때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건물의 간판 글자까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아이폰의 줌 기능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걸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삼성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리뷰를 넘어서 삼성이라는 회사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자고 말이죠. 20년간 애플만 바라보느라 놓쳤던 삼성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서 직접 취재를 요청했고, 다행히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국을 단순히 애플 제품의 소비 시장 정도로만 생각해왔는데, 오히려 이곳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건물들과 끊임없이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이 회사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삼성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로비에서 저를 맞아준 분은 김철수 씨였습니다. 올해 71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이었죠. 그분은 삼성전자에서 42년간 근무하신 원로 엔지니어였습니다. 1982년에 입사하셔서 회사의 모든 변화를 직접 목격하신 산증인이셨죠. 안녕하세요, 데이먼 기자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첫인상은 정말 온화했지만 눈빛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 삼성이 언제부터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이 궁금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애니콜이 삼성 휴대폰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죠. 기자님, 삼성 휴대폰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철수 씨가 먼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마도 애니콜이 나온 90년대 중반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김철수 씨는 빙긋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애니콜이요? 그건 한참 나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휴대폰을 처음 만든 건 1986년이었어요. SC-1000이라는 차량용 이동전화였는데 그때만 해도 카폰이라고 불렀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86년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때는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 아닌가요? 서울올림픽도 1988년에 처음 열렸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냈어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초임이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그분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은 미국의 모토로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98%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이나텍 8000X라는 모델이 전 세계 표준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SC-1000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김철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토로라 제품은 평지에서는 잘 됐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지형에서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악지형 특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산악지형 최적화 휴대폰을 만든 거였던 거죠. 당시 일본의 소니나 마스시타도 이런 기술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AMPS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안테나, 설계와 신호 증폭 기술을 적용했어요. 김철수 씨는 기술적인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담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SC-1000의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실감할 수 있는 비교를 해주셨어요. 1986년 당시 현대 포니투라는 자동차 가격이 45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휴대폰 하나가 자동차 값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안 팔렸어요. 김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년 동안 겨우 12대 정도 팔렸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절망적인 시작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된 삼성이 1년에 12대밖에 못 판 시절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김철수 씨의 다음 말씀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SH200이라는 모델이 나온 거였어요. 이건 차량에서 분리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진짜 휴대전화였습니다. 무게가 700g에서 800g 정도 됐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고 하셨죠. 제가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토로라의 다이나텍 8000X가 무려 1.3kg이었는데 삼성의 SH200은 800g이었거든요. 한국 제품이 더 가벼웠던 거죠. 맞아요. 우리가 배터리 효율성과 회로 설계에서 앞서 있었거든요. 김철수 씨는 자랑스럽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기술 혁신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1990년에 나온 SH200은 연속 통화 시간이 270분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토로라 제품이 60분 정도였는데 삼성은 4배 이상 오래 쓸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바로 삼성만의 저전력 회로 설계 기술 덕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1999년에 한국이 모토로라를 앞선 거예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1999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모토로라가 여전히 70%, 우리는 겨우 12%였어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은 있었는데 브랜딩이 없었던 거였어요. 사람들이 삼성을 휴대폰 회사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만 해도 삼성은 가전회사로만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993년에 중요한 전환점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SH700이라는 모델이 나온 건데 이 제품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5%를 넘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기술은 1990년에 이미 완성됐는데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3년이나 더 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한 기술력을 쌓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1994년 8월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애니콜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거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10월에 SH7770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애니콜 브랜드 제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애니콜이 삼성 휴대폰의 시작이 아니라 실제로는 1986년 SC1000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는 거군요. 제가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애니콜은 브랜드일 뿐이고 우리의 기술력과 도전은 8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년에 12대밖에 못 팔던 절망적인 시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던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그 끝없는 도전 정신이 오늘날의 삼성을 만든 거였죠. 김철수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삼성전자 내부의 다른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영수 씨였는데 올해 71살이신 이분은 1990년대 삼성전자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삼성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증인이기도 했죠. 박영수 씨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1995년 얘기를 하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2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기억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에 일어난 일인데 회사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박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95년 설날에 직원들에게 선물로 휴대폰을 나눠줬거든요. SH770 애니콜 모델이었는데 2000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출근했더니 고객센터가 난리가 난 거였어요. 직원들이 받은 휴대폰이 거의 다 고장났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건 전원이 안 켜지고, 어떤 건 통화 중에 끊기고, 또 어떤 건 배터리가 몇 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박영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00대가 모두 불량품이었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거의 전부요. 불량률이 무려 95%였어요. 당시 업계 평균 불량률이 3%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30배가 넘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건희 회장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공장으로 직접 오셨거든요. 그리고는 고객이 두렵지도 않나 돈 받고 불량품을 팔다니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봤을 때 박영수 씨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셨어요. 시중에 판매 중인 핸드폰 전량을 수거해서 소각하라고요. 그때 시중에 나와 있던 SH770이 약 15만 대 정도 됐는데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15만 대면 당시 가격이 대당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750억 원치였거든요. 박영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가치로 치면 2천억 원이 넘죠. 그 돈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기술적 전문성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씨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불량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보니 우리가 당시 도입한 신기술 때문이었어요. 디지털 신호 처리 칩셋을 새로 적용했는데 이게 한국의 높은 습도와 온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럼 기술 자체는 앞선 기술이었다는 건가요? 제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박영수 씨가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DSP 칩셋은 당시 모토로라나 노키아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최신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테스트가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1995년 3월 15일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운동장에서 화염식이 진행됐던 거예요. 박영수 씨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15만 대의 휴대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임직원 3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을 붙였어요.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태웠다는 건가요? 제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성냥으로 불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품질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고객에게 완벽한 제품만 드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화염식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한 거였어요. 1995년 초 15%였던 점유율이 1996년 초에는 51.5%까지 올랐습니다. 단숨에 모토로라를 제쳤던 거죠. 불량품 화염식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건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화염식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객들이 오히려 삼성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자기 돈 750억 원을 태워서라도 품질을 지키겠다는 회사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염식 이후 삼성은 한국형 품질관리 시스템 KSQS를 도입했어요. 이건 일본의 TQC나 미국의 식스 시그마보다도 엄격한 기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불량률을 0.1%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박영수 씨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DSP 칩셋의 환경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코팅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죠. 이때 도입한 PMIC 기술은 나중에 스마트폰 시대까지 이어지는 핵심 기술이 됐어요. 1996년 4월에 출시된 SCH-N0은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국내 최초의 CDMA 휴대폰이었는데 불량률이 0.03%에 불과했어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델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400분까지 늘어났다는 거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감동적인 뒷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화염식 이후 직원들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품질 검사를 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라도 이상하면 바로 라인을 멈추고 원인을 찾았어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결국 1995년 화염식이 삼성이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가 되는 전환점이었다는 거군요. 제가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750억 원을 태운 대신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자리를 얻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책임감과 품질에 대한 철학을 실천한 것이었거든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날 삼성의 기초를 다진 것이었습니다. 화염식 현장에 있었던 3천여 명의 직원들이 느꼈을 충격과 감동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니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휴대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삼성의 DNA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죠. 박영수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분당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인터뷰 상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삼성전자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았던 이기현 씨였습니다. 현재 70살이신 그분은 삼성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연발하던 시기의 핵심 인물이었죠. 이기현 씨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문을 여셨습니다. 1999년은 정말 역사적인 해였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MP3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SPHM110이라는 모델명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MP3 휴대폰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이기현 씨는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MP3 플레이어와 휴대폰은 완전히 별개의 기기였거든요. 소니의 워크맨이나 애플의 초기 아이팟 같은 게 따로 있었고 휴대폰은 그냥 전화만 하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기술적 도전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MP3 파일을 재생하려면 DSP 칩의 연산 능력이 최소 160MHz는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시 휴대폰용 프로세서는 기껏해야 40MHz 수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기현 씨가 자랑스럽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하드웨어 가속기를 별도로 개발한 거죠. A식 칩이라고 하는데 MP3 디코딩만 전담하는 전용 칩이었어요. 이걸 메인 프로세서와 병렬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 결과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SPHM200은 32MB의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MP3 파일 하나가 대략 4MB 정도였으니까 8곡 정도를 저장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보면 우스운 용량이지만 1999년에는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물어봤을 때 이기현 씨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6달 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2000년에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SCHV20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이건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하셨죠. 카메라폰도 그렇게 혁신적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기현 씨는 흥미진진한 개발 비화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카메라 모듈을 휴대폰에 넣는다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카메라 센서만 해도 크기가 15mm 정도 됐거든요. 휴대폰 두께가 20mm 정도였으니까 카메라 부분이 본체보다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연구팀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어요. 기존의 CCD 센서 대신 시모스 센서를 사용하기로 한 거죠. 이건 당시만 해도 화질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화소는 얼마나 됐는지 물어봤을 때 이기현 씨가 답하셨습니다. 30만 화소였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낮지만 2000년 당시로는 혁신이었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2년에는 세계 최초 컬러 TFT LCD를 탑재한 휴대폰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SGH-A10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기현 씨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 휴대폰 화면은 모두 흑백 LCD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8인치 크기의 컬러 TFT 화면을 넣었어요. 해상도는 128 곱하기 160 픽셀이었고 65,536색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럼 스마트폰의 컬러 화면도 삼성이 처음 만든 건가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아세요? SGH-A100 하나로 우리가 처음으로 단일 모델 1000만 대 판매를 달성했거든요. 이기현 씨는 자랑스럽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기현 씨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공개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혁신들을 연달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전략 때문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리프로그 전략이라는 걸 썼거든요. 리프로그 전략이 뭔가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이기현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구리가 뛰어다니듯이 기술 발전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한 단계씩 발전시킬 때 우리는 이 3단계를 한 번에 뛰어넘는 거죠. MP3폰, 카메라폰, 컬러 LCD폰을 연달아 내놓은 것도 그 전략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또 다른 혁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안테나가 숨겨진 휴대폰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전까지는 모든 휴대폰에 외부 안테나가 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삼성은 내장 안테나 기술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내장 안테나로도 통화 품질이 괜찮았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기현 씨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외부 안테나는 쉽게 부러지거나 간섭을 받았는데 내장 안테나는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디자인도 훨씬 세련돼졌고요. 이때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삼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3.8%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모토로라의 14.7%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죠. 이기현 씨는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하셨어요.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SGH-T100이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1986년 SC1000이 1년에 12대밖에 안 팔렸던 걸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결국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삼성이 연달아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우면서 모토로라를 거의 따라잡은 거군요. 제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기현 씨가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해인 2004년 대역전의 발판이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삼성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년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혁신이 오늘날 스마트폰 기술의 기초를 다진 것이었습니다. 이기현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개발팀장을 맡았던 노승환 씨였습니다. 현재 58살이신 그분은 삼성이 애플과 정면으로 맞선 그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노승환 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2007년 1월 9일,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첫 번째 아이폰을 공개한 날이거든요. 우리 모든 개발팀이 그 발표를 새벽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노승환 씨는 당시를 생생히 회상하셨어요. 터치스크린이요. 물론 터치스크린 자체는 이미 있었지만 잡스가 보여준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멀티터치, 확대, 축소, 스와이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인터페이스였거든요. 특히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서 넘기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승환 씨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공개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도 터치스크린 휴대폰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SPHP900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아이폰보다 6달 먼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이미 시제품도 완성되어 있었고 2007년 7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잡스 발표를 보고 나서 모든 걸 다시 설계하기로 했어요. 왜 완성된 제품을 다시 설계하셨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노승환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터치스크린은 저항막 방식이었거든요. 스타일러스 펜으로 눌러야 하는 방식이었어요. 윈도우 모바일을 운영체제로 쓰고 있었고 사용법도 복잡했죠. 그런데 아이폰은 정전식 터치였어요. 손가락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했고 직관적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우리 제품을 출시했다면 완전히 구식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2007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코드명 프로젝트 J라고 불린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였어요. J는 점프의 의미였는데 기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도약한다는 뜻이었죠. 목표는 단 하나, 아이폰을 능가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노승환 씨는 당시의 치열함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개발팀은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운영 체제였어요. 애플은 자체 iOS가 있었지만 우리는 없었어요. 윈도우 모바일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되는 거였고 라이선스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진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11월 5일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공개한 거였어요. 오픈소스 운영 체제였죠. 삼성에게는 정말 구원투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료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었거든요. 안드로이드를 바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제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승환 씨는 흥미로운 결정 과정을 들려주셨어요. 사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구글의 첫 번째 안드로이드는 정말 조잡했거든요. iOS에 비하면 10년은 뒤떨어진 수준이었어요. 화면도 거칠고 앱도 별로 없었고 속도도 느렸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이었습니다. iOS는 애플이 모든 걸 통제했지만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었어요. 우리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갔어요. 구글과도 직접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2009년 6월 29일 드디어 삼성의 첫 번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i750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장 반응은 솔직히 실망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했거든요. 노승환 씨는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i7500은 아이폰의 아류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능이 없었거든요. 디자인도 비슷했고 사용법도 거의 똑같았어요. 판매량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정도에 그쳤어요. 아이폰 3GS가 2천만 대 넘게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죠.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10년에 등장했습니다. 갤럭시 S가 바로 그거였어요. 노승환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갤럭시 S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아이폰을 따라하는 대신 우리만의 강점을 살렸거든요. 개발 기간만 22개월이 걸렸어요. 어떤 강점이었나요?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승환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화면이었어요. 4.0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이건 아이폰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선명하고 색상이 생생했어요. 명암비도 10만 대 1 수준이었죠. 두 번째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했다는 거였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 SD 카드로 용량을 32GB까지 늘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노승환 씨는 흥미진진한 개발 비화를 털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집중했어요. 아이폰은 한 번에 하나의 앱만 실행할 수 있었는데 갤럭시 S는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었거든요. 메모리도 512MB로 아이폰의 256MB보다 2배 많았어요. 이건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거였어요. 그리고 2010년 6월 4일 갤럭시 S가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출시 7개월 만에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거였습니다. 삼성 최초의 스마트폰 1000만 판매 달성이었죠. 특히 유럽에서 반응이 뜨거웠는데 독일에서만 100만 대가 넘게 팔렸다고 하셨습니다. 노승환 씨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2011년 1월에 1000만 대 돌파 소식을 들었을 때 개발팀 전체가 회식을 했어요.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아이폰이 나온 지 3년 반 만에 우리도 드디어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갤럭시 S의 성공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한 거였어요. 2010년 말 기준으로 삼성이 19.1%, 애플이 16.6%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HTC나 모토로라 같은 경쟁사들을 완전히 따돌린 거였어요. 그럼 불과 3년 만에 애플을 따라잡은 건가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노승환 씨가 겸손하게 답하셨어요. 아직 완전히 따라잡은 건 아니었어요. 애플의 아이폰은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브랜드 가치도 훨씬 높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었어요. 갤럭시 S뿐만 아니라 중저가 모델들도 있었죠. 이게 우리의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삼성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노승환 씨는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공개해 주셨어요. 2010년 말쯤 업계에서 들려온 소문이 있었어요. 잡스가 애플 임원 미팅에서 삼성만은 안 된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노승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후 애플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믿을 만했어요. 2011년부터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애플이 우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삼성에게 더 큰 기회가 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삼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삼성이 애플과 대등한 경쟁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진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폰을 뛰어넘겠다는 일념으로 매달렸던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갤럭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승환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서울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마케팅 총괄을 맡았던 정명애 씨였습니다. 현재 67세이신 그분은 삼성이 모토로라를 제압하고 애플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 그 역사적 순간들의 핵심 인물이었죠. 정명애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2004년은 정말 운명의 해였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모토로라에게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죠. 70년 역사를 가진 거대 기업과 우리가 정면 승부를 벌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모토로라가 그렇게 강했나요? 제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정명희 씨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해 주셨어요. 2003년 말 기준으로 모토로라는 여전히 세계 2위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14.7%였고 우리는 13.8%로 바짝 뒤쫓고 있었죠. 단 0.9%포인트 차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진진한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초 삼성은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도입했어요. 바로 글로벌 스타 마케팅이라는 거였는데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하셨거든요. 정명애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욘세를 모델로 기용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휴대폰 자체를 비욘세 폰이라고 브랜딩한 거예요. SPHS-230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세계 최초로 300만 화소 카메라와 300 광학줌을 탑재했거든요. 300만 화소요? 2004년에 그게 가능했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명애 씨가 자랑스럽게 답하셨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였어요. 당시 디지털 카메라도 대부분 100만 화소 수준이었는데 휴대폰에 300만 화소를 넣은 건 정말 혁신이었죠. 게다가 광학줌까지 들어간 건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정명희 씨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공개해 주셨어요. 사실 300 광학줌을 휴대폰에 넣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어요. 줌 렌즈의 두께만 해도 12mm 정도 됐는데 당시 휴대폰 두께가 20mm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정말 놀라웠어요. 렌즈를 세로로 배치하는 대신 가로로 누워서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프리즘을 사용해서 빛의 경로를 90도 꺾은 거죠. 잔망경 원리를 응용한 건데 이런 방식은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화질은 어땠는지 물어봤을 때 정명희 씨는 웃으며 답하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당시 8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지 카메라로 찍은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리고 2004년 7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욘세 폰이 출시된 지 석 달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명희 씨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유럽에서 먼저 난리가 났어요. 독일의 한 IT 전문지에서 한국에서 나온 이 휴대폰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4년 9월에 출시된 SGHD2700이었어요.
이 제품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하셨죠. 당시 휴대폰계의 벤츠라고 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특별했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명애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메탈 바디의 슬라이드 방식이었는데 이런 프리미엄 디자인은 당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격도 8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2004년 10월 15일 역사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데이터 퀘스트에서 발표한 3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이 13.8%로 세계 2위에 올라선 거였어요. 모토로라는 13.2%로 3위로 밀려났고요. 정명애 씨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날 오후 4시경에 소식을 들었는데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70년 역사의 모토로라를 우리가 겨우 18년 만에 제쳤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명애 씨는 뒷이야기를 공개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모토로라를 제친 진짜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마케팅 전략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토로라는 여전히 비즈니스맨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젊은 층을 공략했어요. 특히 우리의 가로보기 시리즈가 대박이 났어요. SCHV74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화면을 가로로 돌려서 볼 수 있게 한 거였어요. 게임이나 동영상을 볼 때 훨씬 편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젊은 개발자들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럼 삼성이 모토로라보다 젊은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정명애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당시 우리 개발팀 평균 연령이 32세였거든요. 모토로라는 45세 정도였고요. 이 차이가 제품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리고 2004년 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SGHD2700이 출시 10개월 만에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거였어요. 이로써 삼성은 1000만 판매 제품을 연속으로 배출하는 유일한 회사가 됐죠. 정명애 씨는 그 해의 마지막을 회상하셨어요. 2004년 12월 30일 우리는 연간 시장 점유율에서도 모토로라를 제쳤어요. 삼성 12.3%, 모토로라 11.9%였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애플과의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정명애 씨는 말씀하셨어요. 모토로라를 제친 후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말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대였죠.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후의 상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정명희 씨는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이폰의 사용자 경험이 워낙 혁신적이어서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어요. 특히 화면 기술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갤럭시 시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명희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차별화였어요. 애플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간 거죠. 큰 화면, 배터리 교체, 메모리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삼성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은 감각의 마케팅과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오늘날의 갤럭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명애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한국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ICT 정책을 담당하는 김진호 국장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현재 59세이신 그분은 정부 차원에서 삼성의 현재 위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자료를 펼쳐놓으며 인터뷰를 시작하셨어요.
2025년 현재 삼성전자의 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1분기에만 매출이 79조 원을 넘었거든요. 이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연구개발비였다고 하셨습니다. 1분기에만 9조 원을 투자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9조 원이면 얼마나 큰 규모인가요? 김진호 국장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 수준이에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나라의 1년 국가 예산과 비슷한 규모죠. 한 기업이 1분기에만 이 정도를 연구개발에 쓴다는 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진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해 주셨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에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4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28%, 일본의 키옥시아가 17%인데 우리 삼성이 압도적인 1위죠. 더 놀라운 건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시장이었습니다. 김진호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HBM은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이 시장에서 삼성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엔비디아, AMD,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삼성 HBM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진호 국장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HBM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생명이에요. 일반 메모리는 초당 몇십 기가바이트 정도 처리하는데 HBM은 초당 몇백 기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어요.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건 바로 삼성 HBM 덕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해 주셨어요. 사실 미국 정부가 작년에 삼성에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라고요. 세금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삼성이 거절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이다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미국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진호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만큼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삼성이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도 만들 수 없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갤럭시 스마트폰의 현재 위상이었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최신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 석 달 만에 1200만 대를 판매했어요. 이전 기록인 1000만 대를 20%나 뛰어넘은 거죠. 특히 갤럭시 인공지능 기능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갤럭시 인공지능이 뭔가요?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실시간 통역, 사진 편집, 문서 요약 등 모든 걸 인공지능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처리가 클라우드가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삼성의 자체 NPU 기술 덕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시장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21.3% 점유율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애플이 18.7%로 2위고요. 더 놀라운 건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삼성이 애플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놀랐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삼성이 1위라고요? 김진호 국장이 자랑스럽게 답하셨어요. 네. $800 이상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32%, 애플이 30%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애플이 60% 넘게 차지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어요. 작년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 견학을 꼭 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독일 총리 숄츠도 삼성과의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제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미래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기밀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부와 삼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K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있어요. 2027년까지 50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삼성이 하드웨어를, 네이버나 카카오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거죠. 50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네요. 제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진호 국장이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의 칩스 액트가 45조 원 규모인데 우리는 그보다 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목표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2위를 달성하는 거고요. 현재 엔비디아가 80%를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 20%는 가져오겠다는 계획이에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셨어요. 제가 1980년대 대학생이었을 때 삼성은 그냥 가전 회사였어요. 외국 기술 따라 만드는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삼성 기술을 따라하고 있어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가 놀라웠다고 해요. 김진호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갤럭시를 자랑스럽게 쓴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이폰을 써야 세련된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갤럭시가 더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앞선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김진호 국장은 놀라운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제 예상으로는 2030년쯤에는 삼성전자 매출이 500조 원을 넘을 거예요. 현재 약 200조 원인데 2배 반 이상 성장하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 칩, 메타버스 관련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삼성의 현재 위상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진호 국장은 감격스럽게 답하셨어요. 이제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처럼 삼성이 애플이나 구글을 이기면 온 국민이 기뻐해요. 1986년 300만 원짜리 카폰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위치까지 온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삼성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1년에 12대밖에 못 팔던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의 상징이 된 것이었죠. 그들의 끝없는 도전과 혁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김진호 국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다시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강민수 씨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54세인 그분은 삼성이 퀄컴 독립을 선언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셨어요. 2025년은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투입한 연구개발비가 무려 9조 원이거든요.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바로 완전한 기술 독립을 위해서예요. 완전한 기술 독립이라고요? 제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놀라운 계획을 공개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퀄컴에서 사와서 썼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에도 스냅드래곤 894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내년 갤럭시 S26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100% 우리 칩으로만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기술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엑시노스 2600 개발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초기 테스트에서 우리 칩의 인공지능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보다 40%나 높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측정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번 테스트해봐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성능 향상이 가능했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우리만의 NPU 아키텍처에 있어요. 엑시노스 2600에는 24,000개의 맥 유닛이 들어가는데 이걸 4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서 병렬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퀄컴은 단일 NPU로 처리하는데 우리는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거죠. 마치 사람 한 명이 일하는 것과 4명이 팀워크로 일하는 것의 차이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미래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기밀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개발 중인 건 엑시노스 2600만이 아니에요. 2027년 출시 예정인 엑시노스 3000 시리즈는 정말 혁신적이 될 거예요.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이건 인간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기술이에요. 뉴로모픽 컴퓨팅이 뭔가요? 제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민수 씨는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기존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로만 처리하죠. 디지털 방식이에요. 하지만 뉴로모픽 칩은 인간 뇌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처리해요. 전력 소비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인공지능 성능은 100배 이상 높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IBM이나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만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상용화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놀라운 시장 전망을 공개해 주셨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이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예요. 지금의 10배 수준이죠. 그런데 현재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80%를 독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최소 10%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천억 달러의 10%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에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놀랐습니다. 27조 원이면 삼성전자 연 매출의 10분의 1 수준이네요. 강민수 씨가 자신있게 답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인공지능 칩만의 얘기예요. 우리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6세대 통신 등 모든 미래 기술에 들어갈 칩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5천억 달러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됐습니다. 강민수 씨는 기밀스러운 정보를 살짝 흘리셨어요. 사실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 중에 정말 혁신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갤럭시 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2030년경에 공개될 예정인데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뇌파를 읽어서 생각만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제가 SF 영화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강민수 씨가 진지하게 답하셨어요. 이미 기초 연구는 끝났어요. 우리는 KIST 서울대와 공동으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보다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삼성의 투자 규모였습니다. 강민수 씨는 엄청난 숫자를 공개해 주셨어요. 우리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할 예정이에요. 연평균 26조 원씩 투자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세계 어떤 기업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예산보다도 큰 규모예요. 그런 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투자 규모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거시적인 비전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전쟁 중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로 대결하고 있죠. 우리 한국은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살아남아야 해요. 삼성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민수 씨는 1980년대부터 함께 일했던 원로 엔지니어들을 언급하셨어요. 1986년 SC100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을 함께 달려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드디어 우리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삼성의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비욘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휴대폰 회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6세대, 양자 컴퓨팅까지 모든 미래 기술의 중심에 삼성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민수 씨는 놀라운 예측을 하셨어요. 제 예상으로는 2035년쯤에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기업이 될 거예요. 지금도 반도체 매출만으로는 이미 세 회사 1위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 칩, 메타버스 칩까지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될 테니까요. 1986년 300만 원짜리 카폰에서 시작해서 2035년 세계 최대 기술 기업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네요. 제가 정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민수 씨가 감격스럽게 답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세계에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꿈과 기술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제 한국 취재가 끝났습니다. 1986년 가난했던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어떻게 2025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처음 갤럭시 폴드를 펼쳤을 때의 충격에서 시작된 이 취재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삼성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애플을 따라하는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진정한 혁신 기업이었던 거죠. 20년간 품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1년에 12대밖에 못 팔던 절망적인 시작에서 750억 원을 태워가며 품질을 지켜낸 용기, 그리고 매년 세계 최초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온 끝없는 도전 정신까지. 삼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발전사였습니다. 이제 삼성은 2035년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욘드 스마트폰 비전이 현실이 되는 그날,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